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하는데요. 제가 영남대학교에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을 또 이런 또 제 수업이 아니라 이런 특강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왠지 느낌이 다르네요. 왜냐하면 이 수업이 이제 외부분들이 와서 이제 하는 강의이고, 저도 이제 외부에서 하는 이제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들이 아니라 이렇게 내부자로서 또 이렇게 특강에 오니까 약간은 뭔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내 수업을 또 과거에 들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최근의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슬라이드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관심 있는 것들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둘씩 풀어가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제 우리 박선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가천이신 것 같고, 여하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실제로 이제 등장을 한 것은 한 2010년쯤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년생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생쯤 되지 않겠어요? 2000년대 초반생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쯤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이제 미디어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럼 이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지금은 너무나 자주 보게 되잖아요. 내가 최근에 이제 이파의 도서관이라고,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파의 도서관이라고 해서 대구 동구, 그러니까 아양교 근처에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이제 이파의 도서관에 갔더니 막 이렇게 책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전국의 인기 도서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진 하나 찍어왔어요. 야,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일상화처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화처럼. 왜냐하면 2010년 무렵에 이제 미디어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빅데이터 그냥 이것을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일까 모르고 사용하는 것일까 하고 내가 오히려 질문할 정도로 이제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데이터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이라고 붙잖아요. 이 빅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그런 데이터가 커야지 소위 빅데이터가 되는지 좀 웃기잖아요. 우리가 키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누구 얼굴이 잘생기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얼굴이 잘생기고 혹은 키가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이 빅데이터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없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북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노트북의 사양들이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하드가. 우리 친구가 지금 10조 앞에 가는 친구는 노트북의 사양이 지금 어느 정도의 하드가? 램 말씀하시죠? 램은 하드. 하드는 모르겠고 램은 16기가. 16기가. 그럼 자, 16기가 같으면 우리가 한 10년 전에 같으면 16기가보다는 노트북에 다 뭐였어요? 기가보다는 뭐였어요? 메가였어요. 메가. 그렇죠? 메가였는데 어느덧 기가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메가가 1기가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1000배나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기가의 시대가 이제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면 1000기가가 되면 1테라바이트가 돼요. 테라바이트. 그런데 이 테라바이트도 여러분들 외장형 하드 여러분 혹시 사용하고 있어요? 외장형 하드?
이 외장형 하드도 요새 보면 1TB도 한 10만원대 정도 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테라바이트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커다란 장비였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테라바이트 정도를 사용해야 빅데이터일까요? 혹은 뭐 기가바이트까지 써도 빅데이터일까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문과생들은 한 10,000명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도 그것은 빅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데이터의 크기가 큰 거죠. 그런데 이과라든가 혹은 바이오 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데이터들을 다뤄요. 그래야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빅은 어떻다? 상대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크기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뭐 얘기할까?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종류라는 얘기는 오디오도 있고, 그렇죠.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과거에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였는데 지금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질까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들 정형적인 데이터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해요. 정형적인 데이터. 정형적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형태가 어떻게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형태가 일정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주민등록 번호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앞자리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뭐가 나오죠? 생년 월일이 나오죠. 뒷자리는 뭐가 나와요? 뒷자리. 여러분들이 뭐로 시작해? 성별부터 시작하죠. 성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출생신고를 한 행정구역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데이터가 형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같은 학부생이었을 때, 그리고 내가 석사생이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형태가 딱 정해져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형태가 구조화된, 정형화된 데이터보다 형태가 구조화되지 않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어떤 거예요? 그럼 여기 당장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전국 인기 도서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보면 전국이라는 단어는 글자가 몇 개예요? 2개죠. 글자. 그렇죠? 단어는 같은 인기 도서는 복합 단어인데 글자가 몇 개입니까? 4개죠. 보면 이 단어들마다 글자 수도 다 제각기예요. 주민등록번호는 그렇게 다 제각기 되어 있지 않죠? 형태가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비정형이다 해서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어떻다?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마찬가지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혹은 소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빅데이터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의 어떻게 종류가 많아졌다, 다양해졌다. 그렇죠?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은 또 제가 2010년도에 얘기했는데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나요? 중학생이었나요? 2013년도 2013년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2022년이잖아. 지금 10년 전에. 초등학교? 중학생? 자, 2013년에 내가 왜 얘기하냐면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처음으로 등재가 됐어요. 이거 중요하죠. 왜? 우리가 사전에 등재됐다라는 얘기는 그 단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3년도에
그래서 2010년도부터 사용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 사전에 등재가 됐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그런데 사실 이제 나는 2003년도에 이제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왔어요.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이제 왔는데 우리 그때는 내가 빅데이터 연구를 안 했느냐? 그때도 이렇게 비정형의 데이터에 대한 연구들을 했었어. 박사과정에서부터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이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비정형의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비정형해진 데이터들로부터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것이 어떤 신호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분석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학계 말고 학계가 아닌 그렇죠. 학계가 아닌 그냥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기업에서 빅데이터라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빅데이터의 말이 너무 단순하면서 지금의 데이터의 어떤 중심적인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거보다 더욱더 심오하고 더욱더 복잡하고 더욱더 그렇죠 다양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학자 그룹보다는 오히려 학자가 아닌 사회적으로 이 단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졌어.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할 때보다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더욱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이런 게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자, 그럼 도서관에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도서관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빌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을 많이 빌려보는 건데 책을 많이 빌려보는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대출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대출 데이터. 근데 이 대출 데이터라는 것을 활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활용을 안 했는데 이 대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어떻게? 이 대출 데이터를 구조화를 만든 거죠. 구조화. 예전에는 구조화가 안 돼 있었는데 정형화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구조화를 하면서 전국 인기도서에 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국적으로는 많이 읽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사람들이 이 책을 대출하지 않고 있네? 라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도서관 이용객들한테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신문에서는 방송에서는 카페에서는 블로그에서는 이런 책이 많이 인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은 하지 않네.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크다라는 의미 말고도 어떻다, 다양하다, 복잡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크다라는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또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조건 뭐가 많아져요? 의미 있는 것도 많아지지만은 우리가 의미를 찾기를 방해하는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죠? 노이즈라고 하죠. 노이즈. 잡음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지죠. 옥석을 가리기 힘들어져요. 이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야.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 데이터에 많다는 것을 너무 강조해요. 우리는 이번에 10만 개의 브로그 데이터를 분석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10만 개의 뉴스 기사를 분석했어 이게 데이터가 많다는 걸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를 보면 제대로 예측을 하고 있나?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거예요. 선거. 여러분들이 이제 트위터라는 거 알아요?
트위터라는 거 사용하고 있으면 트위터라는 건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나왔거든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에 나왔어요. 페이스북은 2004년도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제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또 양이 많아지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면 트위터에서 정말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소통하고 있을까? 그 판단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양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다 마음을 드러내고 하고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는 무엇이고, 그 어떤 매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가장 사람들의 마음이 잘 드러날까, 이런 걸 이제 찾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홈페이지도 분석했었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뉴스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선거 때마다 나는 데이터의 출처들을 계속 바꿔가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이런 연구를 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카카오 메신저 통해서 가장 많이 하는데 카카오 메신저를 왜 분석 안 해요? 라고 질문해요. 분석하고 싶죠? 근데 왜 못해요? 내가 여러분들의 카카오 메신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카카오 메신저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정보의 어떤 측면들도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번 선거 이야기. 이번 선거 이제 신문기사 이제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했어.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야, 이번에는 구글이 또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적인 검색 엔진이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하면 뭐 정보를 찾는 것이 이제 구글이잖아.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에서 아마 대부분 구글이 그러니까 디폴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글. 근데 내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 이 정보가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와서 분석할까라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검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검색하는지를 이렇게 구글이 제공을 해요.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재명 나오고 윤석열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재명, 윤석열 가운데서 누가 더 많이 검색한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파란색이고 윤석열은 빨간색이죠. 누구를 더 많이 검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더 많이 검색하고 있죠. 파란색. 그렇죠? 이재명을 더 많이 검색하고 있죠. 파란색이죠. 그렇죠? 더 많이 검색하고 있고. 근데 보세요. 지역별로 한번 보세요. 지역별로 보면 어떻게 나와요? 지역별로도 다 파란색이죠. 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이 구글 트렌드로 보니까 역시 사람들이 이재명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재명이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높다는 거잖아요. 관심이 높은 거면 일단은 사람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구글 트렌드 이제 데이터를 딱 보니까 이 데이터는 이제 의미가 없어. 왜? 당연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더 많이 검색할 거야.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제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오랫동안 그러니까 노출이 더 많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보면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보다 다 앞서고 있죠. 다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장점은 이렇게 5개의 키워드까지 넣어서
5개의 키워드가 누가 더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되어 있다가 있어. 어떨 때? 이와 같은 경우야. 다시 말해서 한 명의 그런 키워드가, 한 개의 키워드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면 상대방의, 그러니까 다른 키워드의 어떤 지역별 점유도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런데 나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한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다른 키워드들을 해서 각각 따로따로 해서 각 지역에서 얼마만큼 검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네이버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데 왜 구글로 해석을 하게? 네이버도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 그런데 네이버는 지역별로 집계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네이버는 어떻게? 성별로 집계해서 보여줘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집계해서 보여줘요. 또한 네이버는 어떻게 해준다? 모바일에서 검색했는지, PC에서 검색했는지를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옵션이 달라. 그러나 나는 어디에 관심이 더 많냐면, 지역별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더 궁금한 거예요. 지역별로가. 근데 지역별로는 네이버가 제공하지 않아요. 이해하죠? 근데 또 구글에서는 선별하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모바일하고, 그 다음에 PC하고 구분해서 얘기하잖아. 또 구글에서는 여기 보냈죠. 기간은 다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다 제공이 돼요. 구글에서는 웹에서 검색을 하는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지, 뉴스에서 검색하는지 또 이게 구분이 돼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또 그게 구분이 안 돼. 자, 그래서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에서 더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신문기사에서도 이제 얘기했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위기상황이 있을 경우에, 집권당이 유리하다고 얘기해요. 위기상황이면. 당연히 집권당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에서 보니까, 또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방금 이 데이터에서는 당연히 일본인 집권당 후보가 더 많이 검색되고 있지만, 이것을 지역별로 따로따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다시 이제 그려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빅데이터를 할 때, 내가 수업 시간에 우리 언론정보학과 학생들이라든가 하는데 이제 뭔가 실습 수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일단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 수집하면 우리가 이렇게 엑셀로 다운로드를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엑셀로 다운로드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엑셀로 다운로드한 데에서는 다시 재구성을 하죠. 재구성해서 또한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또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툴들이 있어.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또다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마다 각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더 많이 노출이 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수업에서 수업했던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서 어떤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면접 보러 갈 때, 그 면접 보러 가는 회사의 이런 소셜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면접관한테 보여줬지. 그러니까 회사에 면접관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당장 이 친구를 채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선거하고 재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또 서로 다른 것이 재난이 어떤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거하고 이제 선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이는 것은 재난은 언제예요? 재난이 처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났어. 혹은 저기에서 홍수가 일어났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잖아. 그러다가 지난번에 강주의 현대 아이파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뉴스에서 보도합니까? 지금? 보도 안 하죠. 관심이 계속 줄어들어. 그런데 선거는 어떠냐면은 선거가 언제 시작했는지 별로 관심 없어. 그런데 실제로 선거가 끝나는 날이 언제죠? 바로 투표하는 날이죠. 투표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는 거죠. 서로 달라. 그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지금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언제 수집했을까? 우리가 수요일날 선거했어요. 수요일날. 근데 수요일날 선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월요일날 수집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그러니까 늦은 시점, 다시 말해서 투표가 가까운 시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월요일날 수집했어요. 월요일날 수집했지만은 실제 구글은 그러면 월요일까지 데이터를 제공하냐? 아니야. 그럼 구글도 데이터들을 계속 정제를 해가지고 자신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컴퓨터, 인공지능이 거의 실시간으로 막 작동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램이 돌아가지만은 뭔가 실시간까지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난하고 선거는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언제 수집하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죠. 그림을 그려서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지를 이제 본 거예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더 보이는 거. 앞에서 봤던 것 이상으로 해서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의 어떤 지역별 데이터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좀 유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유용했다. 그리고 네이버는 또 하나 이제 구글하고 다른 점은 네이버는 또 다른 점은 네이버는 요새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이제 묶어서 보여줘요. 묶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혹은 이재명이라고 검색하면 윤석열 후보 혹은 이재명 뭐 후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단어들도 좀 묶어가지고 해주니까 정확한 그 해당 키워드를 좀 이렇게 알기보다는 꼭 주 키워드와 좀 관련되는 것을 하나를 다 이제 네이버로 또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차이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나는 뭐 평소에 이게 좀 궁금했다라든가, 평소에 나는 뭐 알고 싶었다든가. 자, 들을만 한가요, 지금? 네, 지루하지는 않아요? 내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올 거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워낙 집중도가 높은 학생들이라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안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내가 그래서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매체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래서 트위터도 아니고, 페이스북도 아니고, 그렇죠. 블로그도 아니고, 그런 카페도 아니고, 유튜브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녹아져 있다 생각해. 왜? 블로그의 경우에는, 블로그의 단점이 뭐냐면은, 요새는 특정한 회사에서, 혹은 특정한 후보가, 혹은 뭐 영남대학교가 보도자료로 내는 자료도 있어요. 보도자료. 보도자료가 뭐죠? 영남대학교에서 라이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고, 라이프 아카데미에 동그룹이 후원하고 있고, 학생들이 60명 듣고 있다. 이렇게 내는 거죠. 보도자료. 이런 보도자료들이 보면, 이제,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보니 보이스 오브 컨슈머 하죠. 보이스는 목소리죠. 컨슈머는 소비자잖아. 그렇죠? 보이스 오브 컨슈머, 소비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수집하려고 하는데 생산자의, 공급자의 목소리들이 다 많은 거야. 블로그가 워낙 마케팅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블로그에서 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론을 파악한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블로그에 다 그렇죠. 후보자들 혹은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막 그렇죠. 그럼 또 어떤 데이터를 주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들 쇼핑할 때 뭐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제품 살 때 댓글이죠. 댓글. 나는 그래서 그 뉴스 기사 밑에 다니는 댓글이죠. 댓글. 이 댓글을 또 한동안 계속 분석을 했어요. 왜? 그 댓글이야말로 여론이 나와 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 것 가운데는 여러분들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행정통합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행정통합한다는 얘기 들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구하고 경북의 경계를 없앤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투표까지 하려고 했었어. 투표. 그러니까 시민들 그 다음에 도민들 투표도 하려고 했었는데 투표를 결국 안 하게 됐죠. 안 하게 된 큰 배경이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가 첫 번째 배경이었고 이제 두 번째 배경은 어떻다? 투표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통합이 찬성될 거라고 기대하고서 투표하는 건데 이제 왠지 반대될 것 같은.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어떻게 이제 예측을 했냐면 나는 이제 대구 경북에 관계된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 뉴스들을 분석한 게 아니야. 대구 경북에 관계된 블로그들을 분석한 게 아니야. 뭐 했다고? 대구 경북에 관계된 통합과 관계된 뉴스들에 달린 댓글들을 분석했어. 댓글들. 그 댓글들은 유튜브 댓글들, 그 다음에 포털 뉴스의 댓글들 해서 보니까 어떤 게가 나왔냐면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 찬성 가운데 어느 게 더 많았다? 시간을 지나가면서는 찬성이 많았어. 그러나 절대는 여전히 반대가 많았어.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에 찬성이 많았어. 압도적으로. 여론조사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했는 이 댓글조사하고 뭐가 달라가지고 여론조사하고는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는데 댓글로 조사하는 것은 반대가 많을까? 왜 그럴까요?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전화. 그렇죠? 전화를 해요. 그 어떤 전화를 합니다. 이제 옥수수 수염차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요. 전화를 이제 해서 물어봐요. 옥수수 수염차가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받았으면 어떻게 해? 옥수수 수염차 전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응답에 끝까지 대답해주면 쿠폰을 발생해야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왕 쿠폰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eel guilty, 그러니까 유죄의식이 있어. 그래서 좋게 대답해 줄 거예요? 나쁘게 대답해 줄 거예요? 응? 좋게 대답해 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이런 항상의 어떤 신뢰성이라고 하는 어떤 신뢰성이냐면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사실은 1930년대에 생겼거든. 1930년대에 생겼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정확했었어. 왜 정확했느냐면 이 옥수수 수염차를 하는 소비자한테 전화를 하면 이 소비자들 어떻게 생각해? 야, 우리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정말 수천만 명인데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정말 어떤 정확한 혹은 정직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선거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마찬가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전화를 받았어. 왠지 통합 뭔가 바람직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론조사는 찬성이 반대보다 2배가 높았어. 그런데 내가 했는 조사는 반대가 어떤 조사? 댓글을 조사해서 반대가 찬성보다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도지사가 있는 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반응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반응이 상당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일인데 여론조사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이제 나왔잖아. 정반대. 근데 댓글을 다니면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내가 기가 쓰고 반대해야 돼. 나는 기가 쓰고 난 찬성해야지. 누가 읽을 수도 있는데. 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빅데이터는 어떻게? 강요하는 응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강요하는 응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훨씬 더 솔직하고 훨씬 더 우리가 믿을 만한 거죠. 더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개표조사가 맞았는데 지금 여론조사들에서는 계속 안 맞았잖아.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댓글을 또 뉴스 댓글을 한동안 계속 분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튜브를 댓글들을 분석해요. 왜 유튜브 댓글을 분석하냐면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서 유튜브 댓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유튜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령층이 몇 살일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층.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령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층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50대에 50대, 나 5학년 2반이에요. 52살. 유튜브로 살아, 유튜브로 살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튜브를 많이 사용해 50대 이상들. 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도 보면 50대 이상, 50대 이상. 이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참여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댓글들이 정말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칼럼도 썼는데, 이제 당연히 공천하면 유튜브가 대통령을 만든다. 그래서 이 유튜브가 최근에는 모든 매체의 어떤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유튜브가 모든 매체의 중심. 이제 특히 선거라든가 사회적 이슈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나는 제품을 사고라든가 어떤 관광지를 찾고 이런 거는 유튜브보다는 인스타그램이 또 20대한테는 더 많이 2030여한테는 또 중요하게 발생을 할 수 있죠. 틀린 거죠. 그렇죠. 예컨대 또 카페, 각각의 그 매체 유형마다 그 데이터를 누가 생산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블로그에는 공급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렇죠? 댓글에는 실제 어떤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라든가 소비자의 목소리가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이런 것도 제주도의 올레길, 제주도 올레길에 전화로 올레길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조사하면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 사회 경제적 수준들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주도 올레길 갔다 오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사회 경제적 수준이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일단은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일단 호텔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대해서 내가 또 한국관광공사한테 이제 요청받아서 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런 빅데이터를 또 해보니까 또 다르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가 이제 특히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도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나왔거든요. 2005년도에 나왔는데 실제로 이 유튜브가 여러분들하고 2000년도에 초반이니까 그 여러분은 유튜브하고 태어나서 유튜브하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세계나 마찬가지인 거지. 2005년도에 유튜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동도서 코너에 간 이런 말이 좀 있는 거야. 뭐냐면은 오덕순 유튜버, 책 이름이 오덕순 유튜버더라. 왜냐면 오덕순이라는 아이가 오뎅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고 순대 좋아하니까 이제 먹방을 찍으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유튜브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면 유튜브에 그러니까 유는 당신이지만 투브는 우리가 텔레비전의 뜻이에요. 텔레비전을 뜻한 그러니까 옛날 말이에요. 영어에.
그 투, 그 다음 ER에 붙여있는 유튜버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얘기하는데, 또 유튜브가 어디에서? 구글에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자, 구글에서 운영을 하는데, 처음부터 구글이 아니었어요. 2005년대는 그냥 벤처 기업을 만들었는데, 구글이 1년 만에 인수를 한 거야. 인수를 하고 이제 구글이 처음에는 제대로 이거를 사용을 잘 못했어, 구글이.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발전을 못 시켰어. 그러다가 2012년도, 12년도쯤 해가 10년도를 넘어서면서 구글이 이것을 제대로 사용했는데, 마침 2012년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유튜브도 거의 단단히 보면서 글로벌 스타가 됐어요. 누구일까요? 싸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요? 싸이가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데 마침 그때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변경을 했어. 예전에 유튜브는 그러니까 그냥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보기를 바라는, 그냥 가만히 그냥 사람도 오겠지, 이런 재밌는 동영상, 웃기는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2010년도를 지나면서 12년도쯤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유튜버들끼리도 서로 간에 구독 같은 것도 하고 친구 관계도 맺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SNS 개념을 넣은 거예요. SNS 개념을. 그러면서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오피셜하게 처음 올렸는데, 너무나 잘 이제 그 친구 관계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싸이가 이런 SNS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는 걸 보고서 그 다음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싸이에 따라서. 싸이가 이렇게 성공한 거 보니까 온라인만 잘 사용해도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BTS죠, BTS. 방시혁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방시혁이, 이거, 내가, 방시혁은 원래, 그러니까, 누구예요? JYP인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JYP인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계단 매니지먼트 회사가 없어도, 내가 이 그룹 하나를, 싸이처럼 온라인만 잘 이용하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BTS는 SNS만으로 초기에 완전히 정착을 한 거예요. 누구에 따라 했었어요? 싸이에 따라서 했죠. 그래서 싸이의 그 키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세리 키즈를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BTS는 싸이의 키즈예요. 특히 이 SNS를 가지고. 그래서 이 유튜브가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 2012년도부터. 친구 관계도 맺고. 특히 구글이 너무나 이거를 잘 이용한 거예요. 구글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 댓글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글이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해요. 이 댓글이 노출시켜줬는데, 이 댓글이 재밌는 거야? 아니, 흥미로운 거야? 그렇죠? 뭐야, 시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 사람들이 이러한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이런 댓글들 올린 사람 거를 더 잘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노출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노출시키기 위해서. 댓글이 수천 개, 수백 개 달리지만 어떤 댓글을 더 잘 노출시켜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런 사회적 관계망적으로 해서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데이터는 최근에는 계속 열심히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분석을 많이 하고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좀 쉬고 해도 되죠? 네, 시간이 기다려 시간. 몇 시에 시작하면 되나요? 35분에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35분에 시작할게요. 유튜브가 이제 앞서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으로 가장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채널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또 여론의 또 바로미터에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새 유튜브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학생이어서 그런데 직장인들 사이에 소위 말해서 셀러리맨들 사이에 출퇴근하면서 듣는 가장 유명한 채널이 주식방송이라고 하는 이 3프로 TV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3프로 TV의 채널에 나오는 이 3프로들이 요새
뭐 TVN의 뭐 지식 채널이라든가 어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봤습니까 혹시? 3프로 TV? 이 3프로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이제 분석 결과를 한번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월 수익 예측 4,4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좋아요 수, 그 다음에 댓글 수,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 수, 그렇죠? 이런 거 191만의 구독자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이제 뭐냐 5억 개, 평균 조회수가 이제 6만, 동영상, 네, 라이브 수익, 그 다음에 이제 월 수익 예측 광고 해가지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채널이 한 달 수익 이 정도니까 지금 이게 주식회사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3프로 TV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또 보고 있으니까 뭐 그 지난번에는 이제 정세균 총리 시절에 여기 출연해서 인터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들이 이제 그냥 한 개 그냥 단순한 영상 보여주는 거를 넘어섰죠,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쳤던 뭐 가로세로 연구소, 네, 이제 이 칼럼에서도 얘기했는데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 이제 후원해 주는 게 있어요.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후원해주면 그 사람 메시지 있잖아요. 채팅창에 있는 메시지가 이제 고정으로 위에 딱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라이브 방송을 하면 그렇게 후원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라이브 방송을 하면 그 유튜브에서 더 잘 노출시켜줘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했던 것은 녹화해서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놓더라도 유튜브가 이제 잘 노출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라이브 수익 프로도 이만큼.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이상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 3프로의 대통령 후보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또 선거 국면에 들었을 거예요.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끼리 토론을 안 한다고 막 얘기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지상파 방송이 아니라 3프로라는 유튜브 채널에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토론하면서 사람들이 3프로 TV의 대통령 후보 토론을 보고서 난 정말 누구를 찍을지 결정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뭐 나라를 구한 3프로 채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이랬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도 중요한데다가 이 유튜브의 3프로 채널에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토론했을 때 사람들이 댓글들이 정말 여론의 바로 밑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분석을 이제 해보기로 시작을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프로 TV는 이제 앞서서 내 그 석사과정 학생 송하영이라고 석사과정 학생이 이제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는데 최근에 영대신문 학술인명 특집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경남대 이제 언론정보학과 나와서 경남대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에 이제 풀타임 학생으로 또 다니며 이제 장학금이 또 나오거든요. 관심을 좀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석사과정의 그 3프로에 대해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석사학위 논문도 썼었는데. 그래서 뭐 했냐면은 이 3프로 채널에 TV에 대선 후보들이 3프로 채널 TV에 그러니까 3프로도 TV다 보니까 이제 TV가 뭐가 TV인지 이제 구분이 안 돼. 지상파인지 케이블 방송인지 그렇죠? IP 방송인지 위성 방송인지 유튜브 방송인지. 그래서 이제 3프로 TV에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댓글에 막 남기잖아요. 그렇죠? 댓글. 그런데 이 댓글에 이제 내용도 되게 이제 중요한데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댓글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댓글을 남기고 그렇죠? 서로 간에 소위 말해서 설전을 오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한번 쭉 읽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찬성 반대 대댓글을 막 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근데 이 선거라든가 제품의 마케팅에서 이런 사회적 관계가 정말로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되게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면 내가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한테 네 누구 투표해서 묻기도 하고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어. 투표 안 한 사람한테 투표하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권유 비슷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같은 가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이 댓글을 쓰는 행위가 그냥 내가 의사를 표현한 것에 넘어서서 대댓글에 남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대댓글에 남기는 것을 사람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와 권유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댓글 내용도 이제 중요시 여기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댓글 관계의 어떤 의사 구조, 소위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연결망이라고 해요. 연결망. 이 연결망도 되게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그것을 일단은 이제 각 후보마다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각 후보마다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의외로 나왔어요. 의외로 나왔다는 얘기는 3프로 채널이 나라를 구한 방송이다라고 하는 이 레이블, 이 딱지표, 꼬리표는 누구 진영에서 나왔을까요? 누구 진영에 나왔을까요? 1번 진영에서 나왔어요. 1번 진영. 그러니까 1번 이재명 진영에서 사실은 3프로에서 우리 후보가 너무나 잘했어. 너무나 그날 2번이라든가는 너무나 토론 수준이 너무나 낮았어. 라고 해서 1번 진영에서 이제 나라를 구한 TV 3프로 채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의외의 결과를 했는지 얘기하냐면은 금방 얘기했죠. 댓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댓글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자 1번의 토론에 댓글이 몇 개 남겼느냐고 물어보세요. 64,368개가 남겨져 있어. 64,360개. 자 이러면 이거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의 사이즈가 64,000개. 64,000개. 이것도 내가 공부를 했던 거였죠. 64,000개.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생물 정보학, DNA 인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6만 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 근데 문과한테 이게 지금 64,000개는 전수거든요. 전수가 뭐죠? 전체 데이터잖아요. 샘플링이 아니잖아. 표본이 아니라 64,000개 엄청난 거, 큰 거지, 사이즈가.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그 64,000개는 몇 명이 나한테 글을 남겼냐면 누가 11,181명이 64,000개를 남겼어. 그럼 한 명당 평균 몇 개 정도 남긴 거예요? 그냥 얼음 잡아도 6개 정도 남긴 거죠. 10,000명이 6만 개 정도로 댓글을 남겼으니까. 평균 한 6-6개 정도를 사람들이 이제 쓴 거야. 여러분 나는 댓글을 좀 쓰는 편이다 손들어 보세요. 뭐든 어디 가서든, 포털에서든, 유튜브에서든, 인스타그램에서든, 페이스북에서든. 하여튼 온라인에다 내가 좀 내 친구한테는 댓글을 좀 쓰는 편이다. 이거 전부 다 댓글 안 써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도 밑에 아무 반응 안 보여? 응? 댓글 쓰는 편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구하니까 자기의 친구 숫자에 상관없이 나 페이스북에 내 친구 숫자가 한 4,000명 정도 돼 있어요. 내가 4,000명도 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전 세계의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용자에 대해서 페이스북 회사, 본사, 페이스북 본사에도 나 같은 연구자, 박사들이 많거든요.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한테만 댓글을 남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4,000명이라도 내가 4,000명한테 댓글 안 남긴다는 거죠. 나도 댓글을 고정적으로 남기는 몇 명이 있는 거지. 그게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댓글을 남기는 것도 한 3-4개 정도밖에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을 남기는 거는 되게 이제 중요한 행위인 거죠. 여기도 한 명이 6개씩 썼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 같이 하고 있는 저기 연구원들이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다 못 그렸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11,181개 중에서 1%, 그러니까 100개 정도를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 100개 정도를 그리니까 왜냐면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런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네. 어떤 그림이냐? 이런 그림은 여기에 누군가가 댓글을 남기면 누군가가 대댓글을 남기고 또 누군가 또 대댓글을 남기고 대댓글을 남기고 대댓글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 그룹이 존재하죠. 어떤 그룹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싸 중에서도 어떤 인싸? 핵인싸, 그렇죠? 핵심 인싸에 대한 요 그룹들이 저들끼리 계속 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 6개의 댓글을 남겼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엄청나게 더 많이 남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게 응집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해서 1%만 분석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1%만 분석했으니까. 그러나 1%에서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한 핵인싸 어떤 이런 커뮤니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주 응집성이 높은 그런 커뮤니티.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그렇죠? 어떻게 완전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공격에 대한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재명 1번 후보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여기에 값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값들이. 그래서 이런 값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치를 분석을 해요. 근데 이런 구조는 어떨 때 주로 보이냐면 우리가 지진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다른 이야기할 틈이 없지. 다 이것만 얘기해. 지진 어떤 얘기, 특히 지진이 어떤 안전하냐, 살아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있냐, 안전하냐, 뭐 필요한 물품이 없냐 다른 얘기 할 게 없죠. 거기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응집성이 엄청 강한 이런 구조를 이제 보이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들 타이트 그룹형이다. 그러니까 촘촘한 그룹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번 후보는 또 한 몇 개나 했어요. 거의 비슷해. 6만 개 정도를 남겼어요. 남긴 사람들도 거의 비슷해요. 11,000개. 6개 정도 남겼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2% 정도로 이제 시각화를 이제 했죠. 보면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그룹들이 좀 보여지는 편이에요. 그룹들이 좀 보여줘. 그룹들이 좀 보여줘.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번 후보들에서는 이런 그룹들이 조금씩 있다는 거는 핵심의 응집적인 이런 그룹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다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다른 얘기들을. 우리가 오늘 선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요. 뭐냐면 커뮤니티가 있고 오디언스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디언스적인 사람들 지금 왜? 여러분들은 그냥 감망하고 있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듣고 있죠. 커뮤니티는 서로 간에 오비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디언스는 감망하는 관계심이야. 그런데 선거라든가 어떤 제품이 잘 하려면 이런 커뮤니티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좀 오디언스들의 그룹들도 곳곳에 좀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 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만 그런 건 아니라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그 첫 번째는 박근혜가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과 이제 홍준표 탄핵 이후에 문재인과 홍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겼는 후보들은 다 어떤 구조였냐면 이런 커뮤니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오디언스적인 이런 작은 그룹도 있고 작은 커뮤니티도 많이 발견되었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 해석과 함께 이런 분석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이제 보거든요. 분석적인 지표를 이제 가지고서 여기에 근데 분석적인 지표를 보면 여기에 3단계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 3점. 여기는
5단계나 지나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더 벌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더 많이 벌어졌던 애들은 여기 지름이 6인데 이거는 또 16이야. 그 대신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커뮤니티 오디언스들이 좀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발견되고 있어요. 뭐죠? 여기 보세요. 여기 뭐 0.374라고 하는 소집당 돌배 값인데 이거는 0.701이야. 그 높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 이번 선거만 그랬던 거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분석들에도 보면 앞서 이렇게 박근혜와 문재인,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나왔던 지난대에서, 그다음에 다른 선거들도 보면 이런 그 커뮤니티와 오디언스와 같이 있는 구조가 훨씬 더 파급력과 확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또 보니까 앞서 얘기했죠. 나라를 구한 3% 채널이라고 했는 사람들은 일본 진영에서 우리 후보가 토론을 너무나 잘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토론의 내용이 아니라 토론의 관계를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좀 심했는데, 이번 후보는 토론의 내용은 얼마나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런 그룹들이 생겼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선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도 이런 데이터에서 앞서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3% 채널에서도 다 일본을. 근데 내가 이제 나도 리스크가 있었지. 왜냐하면 이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까지 결과는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제 그날 투표하는 당일에 나왔죠. 투표에 나왔는데 이제 윤석열이 좀 앞서는 거죠. 이번 후보가. 그래서 이건 이번에 처음은 아니야. 여러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하고 자칫 이렇게 경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내 경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다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그 다음에 후보가 된 경선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다 이명박이 앞섰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그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1.5%를 해서 이겼어요. 1.5%. 이번에 그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1%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영남대학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2005년 정도 전 됐는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 내가 홈페이지 데이터를 가지고 가가지고 보여줬어요. 박근혜 후보가 여론조사는 그렇게 적었지만은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완전히 너무나 그 박사모들의 활동이 너무나 활동이 너무나 강렬해서 좀 더 우세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경선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벌써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좀 많이 얘기했었고 이런 데이터를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근데 안철수는 보다시피 이제 그 댓글 수가 적죠. 때문에 29,000이잖아요. 그 다음에 김동연은 뭐 이런 댓글 수가 이 정도 차이 나면 이건 분석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앞서는 6만이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너무나 안철수는 이제 분석할 가치는 있었지만은 이제 그거니까. 후보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죠. 사퇴했고. 그 다음에 심상정도 보세요. 댓글이 3,900개밖에 안 달린 거죠. 관심이 완전히 틀리죠, 사람들은. 그렇죠. 잠시만. 자, 그래서 이런 각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영역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커넥티드 컴포넌트 그룹들의 수를 보세요. 이재명은 475개인데 윤석열은 2번은 899개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그룹들, 포도송이들이 누가 더 많았다는 거죠. 포도송이들이 누가 더 많았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 여기 덴서티가 우리가 이제 응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집도가 0.0003 또는 0.002 어느 게 더 높아? 이게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응집력이 더 높았지만은 파급력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왜? 응집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핵연사들이 활동이 많다는 거죠. 핵연사들이 이제 많다라는 그런 거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거도 그렇지만은 어떤 제품의 마케팅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심하게 봤던 것이 이제 이거는 좀 품이 더 많이 가는 작업이었는데 이재명, 윤석열 2684 이게 뭐예요? 의미할까요? 이재명 후보한테도 댓글을 남겼는데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토론 동영상에도 댓글을 남긴 사람들의 숫자야. 그러니까 이재명에도 남기고 윤석열에도 남긴 사람이 2684명인 거죠. 이재명에도 남기고 안철수에서 남긴 1150명. 제품으로 생각해보세요.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 A, B, C, D, E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복하는 댓글에 남기면 많이 남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두 제품이 유사한 거예요? 아니면 두 제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A 제품하고 B 제품에 그 제품 후기를 쓰는 사람이 중복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은 A 제품 회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B 제품에 댓글 남기는 사람들하고의 중복한 사람들이 많아. 그럼 무슨 얘기죠? B 제품하고 여러분들의 제품이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차별성이 없으면 시장에서 만약에 A 제품이 후보해주자고 B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다. 그러면 A 제품 좋아. 왜? B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 1등 제품인데 A 제품인 신생 제품이 B 제품 후기 남긴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와서 남겨. 그럼 1등 상품의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한테도 관심을 가지니까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A 제품하고 B 제품은 또 완전히 서로 경쟁 상품이야. 그런데 중국으로 댓글 남긴 사람들이 많아. 그건 차별성이 없는 거니까 나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는 봐. 이재명 그런데 안철수 씨가 사퇴했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 안철수의 표가 이재명한테 갈 것인가, 윤석열한테 갈 것인가 되게 막 뉴스에서 많이 시끄러웠죠. 생각납니까? 근데 여기 봐. 이재명하고 안철수 1150명이야. 윤석열하고 안철수 1066명이야.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시각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안철수하고 윤석열의 댓글 남긴 사람들, 안철수하고 이재명의 댓글 남긴 사람들. 거의 두께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사태가 특정 후보한테만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도가 지금 중국적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다 댓글 남기는 사람들의 그 아이디를 다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이렇게 같이 남기는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두 상품이 어떤 상품이에요? 1등과 신생 상품이야? 아니지. 이거는 지금 경쟁 상품이잖아. 상품마다 경쟁 상품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가는 거고 윤석열한테 가고 그 다음에 경쟁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비난과 서로 그렇죠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는 자기 한 후보한테는 지지의 댓글을 남기고 자기가 경쟁하는 사람한테는 비난의 댓글들을 남기고 똑같은 사람 이런 현상들을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슬라이드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품이 많이 가는 거예요. 또한 이런 우리가 이제 밑에서 또 노멀라이즈드 밸류 했잖아. 이건 어떻게 해요? 앞서 이재명이 한 6만 건 된 거 됐었잖아. 윤석열이 한 6만 건 되는 거죠. 그러면 바탕으로 그걸 품모라 해서 이제 새로 이제 했는 거죠. 근데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나왔어. 그래서 제품을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학교의 어떤 교육, 우리 영남대학교의 교육과 관계되는 부서에 근무한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수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중복으로 듣는지, 그래서 어떤 수업들을 학생들이 같이 수강하고 있는지 그 수강 꾸러미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수강 꾸러미들. 그렇죠? 수강 꾸러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수업하고 어떤 수업들이 거의 학생들이 좀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럼 의외로 예컨대 어떤 학생들은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듣는데 정보통신공학과 수업을 계속 같이 두 개를 듣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두 가지 이유죠. 정치외교학과의 그 수업하고 정보통신공학과의 수업의 내용이 비슷해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내용이 비슷하니까. 아니면 또 아니죠. 해당 학생이 융복합성이 높아가지고 서로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그걸 듣고 있는 거죠. 중복이라기보다는 두 수업을 커플링해서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하는 이런 가로지른 소비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제품 마케팅이라면 이런 그 사람들, 중복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따로 프로모션 행사를 해야 돼요. 프로모션 행사. 이게 회사라요. 회사랑 프로모션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 브리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브리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유튜브 얘기하는 이런 유튜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웹 2.0이라고 얘기해요. 웹 2.0 상수. 근데 웹 2.0 하니까 이게 2.0이 뭘까라고 하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로 구분하는 거야.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홈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나요? 1989년도에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팀 베르나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1990년을 우리가 보통 웹의 시대나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웹의 시대. 근데 이 웹 홈페이지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누가 이제 주로 정보를 올리냐.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있잖아요. 이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누가 정보를 올려요? 영남대학교 교직원 그 담당하는 홈페이지 담당하는 선생님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시대에는 이제 그래서 시대에는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해서 1990년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 한 15년의 시간이 흘렀어. 그런데 그 다음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2005년도, 그 다음에 트위터 2006년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 사람들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나 유튜브는 누가 정보를 올려요? 페이스북 운영자들이 정보를 올리고 있어요? 안 올리죠. 유튜브 운영자의 정보를 안 올리지. 트위터 운영자, 그걸 사용한 이용자들이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 홈페이지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이 정보를 올리는데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막 정보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그러다 그걸 이제 웹 2.0이라고 하자. 그럼 앞에 거는 뭐냐? 웹 1.0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웹 2.0은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 등을 이렇게 해서 웹 2.0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로 구분이 되는 거야. 1990년부터 2005년도까지.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언제까 15년 합치면 어디에? 2020년이죠. 202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야? 웹 2.0도 거의 끝나가는 시대. 뭐야 그럼? 웹 3.0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웹 3.0에 노출된 사람도 있고 혹은 이용해본 사람도 있지만 또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왜? 이제 웹 3.0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90년에서 95년, 2005년도. 그래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가 2005년 부분에 나왔지만 실제 사람들한테 이용되기 시작하고 대중화된 거는 2010년을 넘어서 된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웹 3.0도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35년도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웹 3.0에서 아직 잘 몰라요. 그냥 그런 대중화된 서비스가 지금 잘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건가? 그런데 웹 3.0하고 그러면 다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웹 1.0과 2.0은 아까 누가 콘텐츠를 올리냐고 구분했었잖아요. 근데 웹 2.0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빅데이터가 많이 된 거야.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올리니까 데이터가 무진장 많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용자들 올리는 데이터가 복잡하고, 그렇죠? 여러 유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양해지고. 근데 웹 3.0은 웹 2.0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에서 가져왔냐면, 웹 2.0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했는데 누가 돈을 버냐? 누가 돈을 버냐? 바로 페이스북이 돈을 벌고 유튜브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바뀌었는 게 앞서 보였듯이 그 광고료를 주는 거잖아. 광고를 줘요,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광고를 다 주느냐? 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1260명이야. 그런데 1260명인데 내 유튜브에 가면 광고가 없느냐? 광고 있어. 근데 나한테 광고료 아주 않아요. 왜 안 오냐? 시청 시간이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쳐서 안 주는 거예요. 시청기간. 그래서 웹 2.0이 사람들 불만이 있는 거야. 뭐냐면 내가 이 서버에 데이터를 올리고 콘텐츠를 올리고 했는데 왜 나한테 수익이 안 되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유튜브도 웹 3.0스러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수익을 돌려주기는 해. 그러나 여전히 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웹 3.0은 어떤 거냐? 좀 더 얘기하자면 그 데이터라든가 콘텐츠마저도 이제는 이용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용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콘텐츠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들, 틱톡에 올리는 그 콘텐츠도 여러분들이 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것이 안 됩니다. 누구 것이 되냐? 바로 그 회사 거에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 동의를 다 눌렀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악의를 못해. 웹 3.0은 그런 것들을 이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웹 3.0. 그런 데이터와 콘텐츠. 그런 것을 웹 2.0 내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웹 3.0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빅데이터에다가 플러스 뭐 얘기해야 되냐면 이걸 얘기해야 돼.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얘기해야 돼. NFT 이런 거 얘기해야 돼. 자, 오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안 돼.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 이제 웹 3.0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데이터와 콘텐츠를 돌려주려면 새로운 인터넷을 만나야 돼. 그 새로운 인터넷이 바로 외부에 뛰어넘는 그런 제품과 외부에 뛰어넘다기보다는 웹 3.0이라고 얘기하는 그 블록체인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현재 나와는 있지만은 여전히 대중화는 안 돼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런 시대로 이제 맡겨가고 있다. 그리고 2.0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을 이제 돌려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너무나 이렇게 이제 웹 2.0이 아니면서도 또한 잘 활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회사냐면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넷플릭스라는 회사.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갑자기 등장한 회사는 아니에요. 1995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엄청 오래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한 회사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려요. 페이스북도 2004년도, 구글, 유튜브도 2005년도지만 실제로 사람들한테 대중화가 된 거였던. 넷플릭스도 이렇게 오래된 회사인데 넷플릭스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하냐면요. 사람들이 언제 정지 버튼을 누르는지 가장 잘해요. 정지 버튼을 언제 누르는지 하고서 그것을 넷플릭스 연구원들이 왜 정지 버튼을 이 화면에서 많이 눌렀을까를 다 분석해놔요. 그래서 그 각각의 화면에다가 주석을 달아놔요. 메모를. 어떤 화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정지 버튼을 많이 눌렀을지. 그거야. 그 다음에 해당 영화에 대해서 꼬리표들을 다 달아놔요. 근데 그 꼬리표가 그냥 이것은 코리안 드라마, 여성 드라마, 외동 이게 아니야. 여기 봤죠. 사람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한국의 TV 드라마. 이런 식의 어떤 꼬리표들을 이제 달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카테고리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카테고리들은 어떤 거냐, 그냥 한국 드라마 이런 거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어떻게 로맨틱한 드라마가 아니라 하트펠트, 그러니까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 혹은 코리안 TV 드라마, 웹툰, 베이스드 오픈 웹툰에 기초한 코리안 TV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이런 식으로 요새 사내 맞서 이런 것들도 웹툰에 기반한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카테고리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이 각각의 장르의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하죠. 그렇죠? 이 장르를 보면 넷플릭스가 왜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지 이제 찾는 거죠. 또한 넷플릭스는 우리가 어떤 화면을 정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우리 시청자들의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상파가 못 이기는 거예요. KBS나 MBC가. 왜냐면 KBS, MBC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넷플릭스는 데이터가 다 있어요. 거기다가 가명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무기명 데이터하고 달리 가명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을 하면 이게 성별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찾을 수 있는 데이터예요. 가명이에요. 무기명 데이터는 아예 못하죠. 이거는 가명은 무기명같이 신원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명 데이터 있잖아요. 가명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명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맞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춤화된 마케팅. 왜 맞춤화된 마케팅이 중요하냐? 사람들은 이렇게 맞춤화된 마케팅을 받으면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중받고 있다. 그렇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해당 제품을 더 많이 사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겠죠.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존중받고 있게 되는. 이렇게 하는 세상들은 이제 이런 맞춤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뭐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 얘기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데이터에도 누구의 데이터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그 약자의 데이터냐,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이제 우리 어떤 상류층에 있는 데이터냐.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이제 약자의 어떤 데이터들은 우리가 또 이제 되게 데이터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데이터의 어떤 복지도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 뒤에 거는 시간이 부족할 거면 있으면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내가 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좀 관심이 있으면 다른 내용들 찾아볼 수 있으면 이제 와서 한번 방문하고 구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맞춰달라는 시간이 이제 있어서 5가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면 또 하고. 오늘 좀 들을만 했나요? 어떻게?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마칠까요? 교수님? 네. 마이크는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네, 질문 있는 학생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 들어 투표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는 강의가 너무 좋아서, 하나는 강의가 너무 나빠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혹시 여러분들 뭐 평소에 오늘 내용, 강의 내용하고 반드시 상관성이 없더라도 뭐 빅데이터 쪽이라든가 뭐 앞서 얘기했던, 오늘 강의는 못했지만 웹 3.0과
이런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우리 아까 어느 정보학과 학생 한 명 있던데 우리 학회장에 있던 질문 없어? 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질문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소변. 네. 학생들이 질문이 없어가지고. 네, 아까 윤석열 후보의 데이터 지형을 보여주시면서 좀 더 많은 오디언스들이, 청중들이 3프로 TV에서 보고 댓글을 달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능력보다 문재인 안티들이 있었고,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응집도가 이재명 후보의 네임밸류보다 더 강력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후보로만 이렇게 접근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지만 반문이라는 것도 데이터에 충분히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건 두말 나위 없이 맞는 이야기죠. 네. 그런 내용은 댓글에서 또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댓글에. 이거는 일단 구조를 본 거니까. 예. 근데 이거는 당연히 후보별 토론이었으니까 후보 이름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더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안철수 씨의 댓글 남긴 사람들의 이거가 윤석열 씨,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했을 때 같다는 것은 이제 중복된 걸로 봤을 때는 반문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내용 댓글 내용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학 회장님, 내가 부담을 줘서 그렇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저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대기업들에게 과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입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글로벌한 플랫폼 있잖아요. 구글이든지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가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거든요.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고 틱톡은 이제 중국 거잖아요. 바이트라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조세 체계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사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신사를 다 쓰고 있는데 이 통신사의 법인세 경상국들이 한 푼도 안 내잖아요. 대부시에도 안 내죠. 왜냐하면 본사 법인이 그렇죠. 행복페이도 여러분들이 받아주는데 안 받아주는 것은 다 본사가 다른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세 체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질문했듯이 좀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플랫폼 기업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낸 게 이제 유럽이죠, 유럽.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텍스, DST라는 디지털 서비스 텍스를 이제 마련했죠. 그래서 우리한테 영업하려면 본사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세금을 내라 하고 이제 유럽 전체가 이제 목소리를 높인 거죠. EU라고 하는 그런 창구가 있으니까. 참고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그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입장이죠. 못 내고 있는. 왜냐하면 적정에는 이제 시장이 작잖아. 유럽은 이제 유럽이라는 작은 시장이 전체 시장이 있잖아요. 유럽도 개별 국가가 대응하기보다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싱글 마켓이니까 그 서비스가 나갔을 경우 이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에서 유럽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도 글로벌한 플랫폼 기업에 텍스를 부여하는 것을 계속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라는 보고서는 나오고 있어요. 보고서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유튜브에서도 다뤘는데 우리가 이제 지능정보 이제 사회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능정보 사회기본법에 가면 뭐가 있냐면 내 유튜브에서도 그거 한번 다루었는데 조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조례잖아요. 그렇죠? 조례.
그 지자체 단체장도 이런 지능정보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능정보기본법에 따르면. 그럼 왜 대구시나 경상도 이런 IT라든가 이런 디지털 분야에 항상 꼴찌거든요. 우리가 항상 꼴찌야. 왜 그러느냐? 여러분과 같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목소리를. 예컨대 뭐 시의원이든 뭐 도의원이든 혹은 뭐 시장 선거든 도지사 선거든 할 때 그런 IT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목소리를 높이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지능사회기본법에 가면 뭐가 있냐면 기술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기술 영향 평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불량식품 사먹으면 우리 몸에 이상하니까 초등학교 앞에 불량식품 못 팔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술 영향 평가는 특정한 지능정보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하도록. 그것을 또 지자체, 단체장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지자체. 근데 그걸 안 해. 왜 안 하겠어요? 안 해도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 안 해. 또 기자들도 별로 문제 제기 안 해. 왜? 이 디지털에 대해서 특히 대구 경북이 너무 몰라. 그러니까 전문가가 너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별로 안 가르쳐. 제가 영남대학교 2003년도에 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관련 수업도 별로 없죠, 사실은. 요새는 조금 최근 몇 년에 좀 생겨나는 편이에요. 2010년 정도까지는 정말 이런 수업 자체가 내 수업 말고는 없었어. 근데 나는 수업을 내가 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좀 디지털에 대해서 좀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뉴스 같은 언론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서비스 요새 이제 버스 타는 와이파이 서비스 되죠. 우리 대구도. 그 와이파이 서비스를 내가 2003년도에 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대구시의 회의 같은 데 가면 당장 와이파이부터 해야 된다. 다른 데 돈을 쓸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없어서 휴대폰을 사용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좀 가야 돼. 그럼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 통신사, 이거 정말 문제죠. 이 통신사가 얼마나 말도 많은 천문학적인 수입을 얻는데요. 본사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지금 지방에는 아무런 거의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아무런 서비스도 안 하죠. 동일요금, 동일 서비스 원칙.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동일요금, 동일 서비스. 안 지켜지고. 그러면 요금을 적게 받아야지. 대구, 경북이라든가 지방에서 5G 전화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왜? 5G 서비스는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에 있다고 5G 전화기를 또 싸게 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좀 더 디지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조세 문제는 뭐 한국 정부도 지금은 이제 조금은 전향적인 자세이나 여전히 우리가 힘이 없는 편이죠. 힘이 없는 편이 그런 형편입니다. 네. 대답이 되나요? 네. 자, 두 분 질문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네.